프레스 기계는 쉴 틈 없이 쇳소리를 토해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듯 무겁고 거친 굉음이 뼛속을 때렸다. 기름 냄새는 공기를 눅진하게 감쌌고 바닥은 늘 미끄러웠다. 그 속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15살 장우석. 교복 대신 기름때 밴 앞치마를 두르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학교는 이미 멀어진 일이었다. 집에 쌀이 떨어졌다. 엄마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다. 방 안은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형제가 7이었는데 다들 말없이 밥 차례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그날 번 돈을 들고 들어오셨다. 하지만 늘 하루치뿐이었다. 일용직 일로는 새끼 먹기도 빠듯했다. 결국 나는 공부보다 일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같이 기계 앞에 서서 어른들 틈에 끼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소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누렇게 떨리는 조명 아래 손은 이미 저려왔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반장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우석아, 오늘 야간까지 채워야 해. 반장이 꼭 하라더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10시 기계는 멈출 줄 몰랐다. 피곤을 삼키며 철판을 들던 순간 기계가 울컥 움직였다. 뜨겁고 찢어지는 감각, 손끝이 기계에 끼어 으스러졌다. 붉은 피가 철판 위로 퍼졌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반장이 달려왔지만 목소리는 들리지도 기억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헝겊 하나를 받아 손을 감쌌다. 피를 감추듯 상처를 감추듯 그 밤에 난 작업장 한 구석에서 웅크린 채 아무도 오지 않는 출입문을 바라보며 쓰러지듯 기대어 있었다. 그 시절엔 야간에 병원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다. 그렇게 밤은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장에 들어섰다. 이름표에는 최기태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사고당한 사람을 찾더니 우석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기계는 이상 없었고 CCTV도 확인했으니 본인 실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요. 그러자 최기태 과장은 말을 자르듯 답했다. 기계는 문제 없었어. 너가 버튼을 잘못 누른 거잖아. 그걸 왜 회사 보고 책임지라고 해. 병원비는 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더 이상 나오지 마. 피도 마르지 않은 손으로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우석은 깨달았다. 이 사회는 사람 하나쯤을 손가락보다 가볍게 버리는 곳이었다. 그날 이후 우석은 기계 대신 붕대를 감은 손으로 공장 바닥을 쓸고 다녔다. 손가락은 2개가 절단됐고 남은 손에도 감각이 없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신경이 죽었어요. 회복은커녕 절망만 남았다. 하지만 그는 공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아니, 그만둘 수 없었다. 병원비로 생긴 빚, 일감을 놓치면 잘리는 계약직, 가족은 고개도 못 들고 살았고 그 틈에서 우석은 하루 12시간을 버텨야 했다. 밤이면 손이 욱신거렸고 그 고통이 어느 순간 책장을 향하게 했다.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이지? 공장의 낡은 휴게실, 녹슨 책상 위에 앉아 그는 종이를 펼쳤다.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집이었다. 펜을 쥔 손가락은 3개뿐이었지만 글자를 따라가는 눈빛은 또렷했다. 문제의 뜻을 단번에 꿰뚫었고 한 번 본 건 좀처럼 잊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둬도 머리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밤엔 기름 묻은 손으로 철판을 옮기고 새벽엔 피곤한 눈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치만 그를 대단하게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에선 손가락도 없는데 뭘 하겠냐며 그냥 기술이나 배우라고 했다. 공부하는 날엔 칭찬 대신 오히려 눈치와 손가락질만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년 후 중학교 검정고시를 한 번에 통과했고 이어 고등학교도 합격선 상위 1%로 패스했다. 수능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에 갈 점수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그는 장학금과 생활비를 주는 대학을 선택했다. 그때 너 점수 듣고 다들 서울대 간 줄 알았잖아. 아니라고 해서 놀랐다니까. 장학금이랑 생활비를 같이 줬거든. 그게 우리 집엔 서울대보다 더 절실했어. 받은 생활비는 모두 집에 보탰고
우석은 하루 4타임씩 과외를 뛰며 버텨야 했다. 그렇게 지독하게 6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의대 졸업장과 메스 하나를 손에 쥐었다. 남은 손가락은 셋. 하지만 그 셋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었다. 우석은 흉부외과를 선택했고 메스를 들고 처음 수술대에 섰을 때 문득 어릴 적 그 사고가 떠올랐다. 그때는 기계와 부조리한 세상에 짓눌렸지만 지금은 생명의 무게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의 수술은 정확했고 환자들은 예후도 좋았다. 회복 속도는 언제나 예상을 앞질렀다. 병원 이름으로 운영한 무료 진료는 매달 대기자가 몰려들었고 언론은 그를 의수의사, 천재의사라며 연일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병원 경영진에겐 골칫거리였다. 병원 간판 앞세워서 혼자만 스타 되셨네. 병원 이미지야 좋겠지. 근데 적자는 우리 몫이잖아? 그 무렵 다른 병원에서 전이 본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었다. 서울대 수석 출신의 논문 수상 이력까지 갖춘 인물. 이름은 최도윤. 교수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최 교수는 실력도 좋고 말도 반듯하게 잘해. 학벌도 화려하고 성품도 모난 데 없고.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문제로 곤란해했던 적 있다더군. 아버지가 어디 프레스 공장 과장이었다던가? 그 순간 우석의 손끝이 멈췄다. 프레스 공장. 흔치 않은 말이지만 우석에겐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최씨.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맞물리는 순간 묻어둔 기억이 고개를 들었다. 야간조 작업 중이던 그날 밤 기계에 끼인 손, 식어가던 감각, 그리고 다음날 정장을 입고 나타나선 무표정한 얼굴로 합의서를 내밀던 그 남자 최기태. 우석은 생각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인가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칼을 쥔 의사였다. 하지만 병원은 점점 그 칼날을 두려워했다. 언론에 자주 등장했고 환자들은 수술을 앞두고 그의 이름을 먼저 찾았다. 장우석 쌤 아니면 수술 안 받겠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병원장은 불편해했고 윗선들 역시 곤혹스러워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사팀 명단에 새 이름이 올라왔다. 서울대 수석 출신이라는 말과 함께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최도윤. 그 순간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 과장의 아들, 그 이름이었다. 내 손가락이 잘렸을 때 산재를 부정하고 겨우 병원비만 건네던 그 남자. 사람 하나를 기계보다 싸게 보던 인간. 그리고 그의 아들 최도윤. 깔끔한 수트, 정확한 말투, 계산된 미소,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다. 흉부외과 최도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석은 아무 말 없이 악수를 받아들였다. 겉으론 침착했지만 손끝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도윤은 교수진과 빠르게 친해졌고 병원 분위기에도 능숙하게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언제나 얕은 냉소가 깔려 있었다. 흉부외과까지 오신 거 보면 역시 지방대 출신이라도 될 분은 되시네요. 봉사 몇 번 하신 걸로도 이렇게 주목받으시다니 대단하세요. 부럽습니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속은 조롱이었다. 그치만 다른 교수들은 최도윤의 말투와 태도, 깔끔한 이력을 높게 평가했고 병원 분위기 또한 서서히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석이 맡은 응급수술에서 환자가 사망했다. 심장 파열. 이미 상태는 늦었고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언론은 이렇게 써내려갔다. 천재 의사의 오만, 결국 환자 숨져. 거기에 과잉수술 의혹까지 더해졌다. 병원은 침묵했고 동료들은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우석은 그를 마주쳤다. 그 수술 위험한 거 알면서도 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전 감히 엄두도 못 내요. 너야말로 그 수술 해봤어? 전 그런 환자 안 받아요. 사망률 높잖아요. 괜히 선배처럼 기산하고 그러면 부담돼서요. 그 순간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최 과장의 얼굴, 피 묻은 작업장, 합의서에 서명하던 손,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때려왔다. 그리고 뉴스가 말했다. 검찰, 장우석 전문의 참고인 조사 착수.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손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삶이 이번엔 이름 하나로 찢겨 나가려 하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은 그를 물어뜯었다. 과잉 진료의 아이콘이라며 영웅병에 걸린 의사라 조롱했고 수술로 이미지 세탁을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병원은 침묵했고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다. 응급실에서는 그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고 수술실 스케줄은 점점 뒤로 밀렸다. 어느 순간부터 주요 수술 케이스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도윤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좀 물러나실 때가 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들 눈치 보이더라고요. 슬슬 쉬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병원에 나왔다. 조용히, 묵묵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무렵 뉴스 속보가 떴다. 고속버스 전복 사고, 사망자 다수, 중상자 17명. 헬기로 옮겨진 환자들은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절당했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우석이 근무하던 병원이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고 수술실은 침묵에 잠겼다. 중상자는 대부분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수술 시간만 8시간 이상, 사망 확률은 90%에 달했다. 너무 큰 리스크였다. 결국 의료진은 하나둘씩 발을 뺐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때 우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개를 든 동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상황에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살릴 수 있어요. 환자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병원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오전 8시에 시작됐다. 복부 대동맥 파열, 간출혈, 흉부 다발성 골절. 하나의 생명에 걸린 무게가 그의 세 손가락 끝으로 몰렸다. 인턴도 간호사도 하나둘씩 지쳐나갔지만 그는 메스를 놓지 않았다.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을 지나 밤이 깊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다. 새벽 2시 10분 심전도에 다시 박동이 떴고 누군가 외쳤다. 선생님,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터지자 수술실 안엔 조용한 박수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그의 얼굴을 다시 띄웠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생명과의 사투, 기적처럼 돌아온 복귀, 비난받던 의사 다시 영웅이 되다. 그리고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흉부외과 장우석 생명을 다시 쓰다. 고생 많았네. 이번 일로 병원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어. 하지만 우석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손끝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세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가장 큰 칼날은 아직 숨어 있었다. 며칠 뒤 병원 전체가 술렁였다. 응급콜. 한밤중에 걸려온 비상 호출이었다.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급성 대동맥 박리. 심장 근처 혈관이 찢어져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다. 환자는 무의식 상태였고 시간이 없었다. 의국 전체가 긴장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자는 60대 남성이었다. 현재 쇼크 상태. 환자 보호자 이름은 최도윤. 그 순간 공기마저 멎었다. 환자는 바로 최기태 과장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손가락을 잃고도 방치됐던 그 작업장의 그 책임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그가 다시 의사인 우석 앞에 누워 있었다. 의국은 술렁였고 회의실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수술은 장우석밖에 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가 맡을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수술 시간만 10시간 이상, 실패 확률도 높은 극한의 고난도 케이스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우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숨죽인 탄식이 흘렀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겠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사람은 살려야죠. 누구든.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환자의 심장은 이미 멎어가고 있었고 출혈은 도저히 멈추지 않았다. 맥박은 3번이나 끊겼고 수술팀은 점점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렸던 그 손, 합의서의 사인을 강요하던 그 차가운 손.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손을 살리고 있었다. 분노는 집중력이 되었고 복수는 정교함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했다. 중환자실. 눈을 뜬 그는 희미한 시선으로 옆을 바라봤다. 그곳엔 자신의 심장을 살린 장우석이 서 있었다. 결국 손은 놓지 않았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후 최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손가락 잘렸을 때 사실은 무서웠어. 책임질 용기도 없었고 그냥 다 덮고 싶었어. 우석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이제는 놓아줄 때였다. 지금은 책임질 용기가 있습니까? 우석은 조용히 돌아섰다. 용서하진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더는 쥐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몇 달 뒤 정부 발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우석. 그는 하얀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청문회장에 섰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심장이 찢어진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를 묻자 그는 미소 없이 조용히 답했다. 그날의 수술은 환자의 심장을 꿰맨 순간이자 제 삶에 찢긴 부분도 봉합한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고 조명이 쏟아졌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세 개였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정확했다. 잃은 것은 손가락이었지만 되찾은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기억의 방에서 마주한 이 감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억의 방에 남겨주세요.